흡수하는 정신 15장 지능과 손. 운동의 기계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유는 운동이 복잡한 기계와 비슷하고 또 기계의 각 부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이의 운동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아이의 운동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의 운동을 매우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모든 동물은 사지가 동시에 발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손과 발이 따로 발달한다. 이는 인간의 경우에 손과 발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리의 기능은 팔의 기능과 많이 다르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걷기와 균형의 발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확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생물학적 사실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점이다. 사람은 출생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걷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은 모두 발로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손으로 어떤 특별한 행위가 가능한지 혹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행위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손의 기능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의 유형들은 손을 고려하느냐 발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발의 기능이 생물학적인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이 기능은 뇌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만이 두 발로 걷는다. 다른 모든 포유류 동물은 네 발로 걷는다. 두 발로 걷는 기술을 성취하자마자 인간은 그 후로 줄곧 두 발로만 걸으며 직립균형이라는 어려운 상태를 끊임없이 지켜왔다. 이 균형은 성취하기 어려우며 그야말로 진짜 정복이라 할 만하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고 선다. 반면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발끝으로 걷는다. 네 발을 이용할 경우에는 발바닥 중에서 일부만 땅을 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걷기에 이용되는 발에 대해서는 생리학적,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발은 이 분야들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행동이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이 이런 생물학적 길잡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손이 생물학이나 생리학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심리학과 연결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손의 발달은 정신에 크게 의존하고 개인적 자아의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들의 정신적 삶에도 의존한다. 손의 발달은 사람의 지능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손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람은 생각할 때 손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또 인류는 이 땅에 등장함과 거의 동시에 손으로 작업한 흔적을 남겼다고 말이다. 과거의 위대한 문명들을 보면 예외 없이 인류의 세공품이 있다. 인도에는 모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작품이 있고 고대 이집트에도 매우 정교한 작품의 흔적이 있다. 조금 덜 세련된 문명이라면 당연히 수조품도 조금 덜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손의 발달은 지능의 발달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정교한 수제품은 제작에 지능의 집중을 요구했다. 중세 유럽의 위대한 지적 각성의 시대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그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세속과 아주 멀어 보이는 영적 삶조차도 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한 신전에서도 그 결과물이 확인되고 있다. 영적 삶이 있는 곳마다 손의 영향이 발견된다. 소박하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꼽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언젠가 산들이 보이지요. 저곳이 우리의 신전이며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짓자는 요구가 있자 그와 가난했던 그의 영적 동료들은 자신들이 구할 수 있었던 거친 돌들을 이용했다. 그들은 모두 예배당을 짓기 위해 돌을 날랐는데 왜 그랬을까?
자유로운 영혼은 어떤 일로든 바쁠 필요가 있고 또 손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이 거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우리는 그 흔적에서 인간의 정신과 그 시대의 사고를 읽을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의 영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와 온갖 종류의 예술품, 아름다운 의복, 병원과 교육기관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영적 및 문화적 영향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뼈대조차 남아있지 않은 어두운 과거를 들여다볼 때 무엇이 옛날 사람들과 그들의 시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가? 바로 과거의 예술작품들이다. 선사시대를 조사할 때 거기서 우리는 힘의 바탕을 둔 조악한 문명을 본다. 그 시대의 조각과 예술작품들은 거대한 돌덩이로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를 보면 저 돌덩이를 과연 어떻게 그곳으로 옮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절로 일어난다.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세련된 작품을 볼 경우에 우리는 여기는 문명이 더 발달한 민족이 살았구나 라고 말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들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류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손이 지능과 정신과 감정을 따르면서 이 모든 흔적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심리학적 관점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환경에 나타난 모든 변화는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정말로 지능을 갖는 목적이 거의 전적으로 손을 갖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능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어만을 만들었다면 그 민족이 사라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단순히 말로만 하고 말았을 것이다. 문명이 구축된 것은 손이 지능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은 인간에게 주어진 보물이나 다름없는 신체기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손은 정신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손을 연구한 사람들은 손에 인간의 역사가 새겨져 있으며 손은 정신의 기관이라는 직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관한 연구는 손의 발달에 관한 연구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아이는 발달 과정이 이런 정신적 충동을 드러내는 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아이의 지능은 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느 선까지 이를 것이지만 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고 손을 이용한 아이가 보다 강한 성격을 키우게 된다고 말이다. 따라서 정신적 영역 안에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성격의 발달까지도 환경을 통해 손을 사용한다는 뜻, 연습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에 초보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환경을 통해 손을 사용하지 못한 아이는 성격이 매우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복종하지 못하고 독창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 슬픈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아이는 강한 성격을 형성한다. 이는 이집트 문명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상기시킨다. 당시엔 손을 이용한 작업이 예술과 건축, 종교 등 온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그 시대의 매장지에 새겨진 글을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강인한 성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표현이었다. 성격의 발달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했으며 그들을 손으로 만든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민족이었다. 이는 손의 운동이 역사를 내려오면서 성격과 문명의 발달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손이 개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걸었는지를 조사한다면 그들이 언제나 두 발로 직립으로 걸으면서 균형을 잘 맞췄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아마 그들이 춤을 추고 또 약간 다르게 달렸을 수는 있지만 일상의 이동에는 언제나 두 다리를 이용했다. 따라서 운동의 발달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한 부분은 생물학적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근육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정신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를 연구할 경우에 당연히 두 가지 발달을 똑같이 연구해야 한다. 균형과 걷기의 발달 외에 손의 발달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생후 1년 반이 되어야만 두 가지 발달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아이의 두 다리가 아이를 도와야 하는 때는 아이가 무거운 것을 옮기기 원할 때이다. 그 외엔 두 가지 발달 사이에 전혀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아이를 온 곳으로 이동시키는 두 발이 아이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은 손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걷고 또 걸으며 점점 지구 곳곳을 정복해 나가고 사람은 걷기를 통해 이 같은 정복을 하며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으로 한 작업을 통해 죽은 뒤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언어를 연구할 때 말이 특히 청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런 한편 운동의 발달에는 시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발을 디딜 곳을 보아야 하고 손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감각들, 즉 청각과 시각은 아이의 발달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다. 아이의 발달을 보면 우선 환경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진다. 아이가 자신이 움직여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환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찰은 아이가 움직일 수 있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어서 아이는 환경에 적응한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운동은 둘 다 정신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 움직이지 못하다가도 조금 지나서 움직이게 될 때 자신의 정신의 안내를 따르게 되는 이유이다. 운동의 첫 번째 발달은 움켜잡거나 포착하려는 움직임이다. 손이 무엇인가를 잡는 순간 의식이 그런 동작을 하는 손으로 집중된다. 포착하는 것은 처음엔 무의식이지만 금방 의식적인 행위가 된다. 발의 운동에는 의식이 전혀 요구되지 않지만 손의 운동은 의식의 주의를 요구한다. 의식이 이 같은 사실에 눈길을 돌릴 때 포착이 발달한다. 이로써 본능적이었던 포착이 의도적인 포착이 된다. 아이가 이 같은 발달을 보이는 시기는 대략 6개월째이다. 10개월이 되면 환경이 아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는 환경 속의 것들을 잡기를 원한다. 의도적인 포착에는 욕구가 따르고 이로써 단순한 포착은 끝난다. 이후로 아이는 손 운동을 시작하면서 물건들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한다. 아이의 눈에 환경이 보인다. 아이의 내면에서 그것을 잡으려는 욕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손이 환경 속에 무엇인가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첫돌이 되기 전에 아이는 손으로 많은 행동을 한다. 행동의 유형도 다양하다. 문이나 서랍을 열거나 닫기도 하고 병 속에 이런저런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물건들을 한쪽에 모았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기도 한다. 아이가 능력을 얻는 것은 이런 연습을 통해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의 다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리가 움직이는 데는 지능도 필요하지 않고 의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부학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균형을 지휘하는 기관인 손해의 발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종을 울려서 무력한 신체를 깨워 균형을 이루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환경은 균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손해가 균형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노력하는 한편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며 앉고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4단계를 거치며 일어선다고 말한다. 먼저 아이는 뒤집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기어다닌다.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당신이 슬며시 아이에게 손가락 2개를 내밀면 아이는 당신의 손가락에 의지해 한 걸음씩 발을 조심스럽게 떼어 놓을 것이다. 이때 아이는 발바닥이 아니라 발끝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도 걷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환경이 아이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뇌가 아이를 걷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홀로 서게 될 때 아이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다. 이제 아이는 인간의 정상적인 직립 자세를 습득했으며 엄마의 치맛자락만 잡아도 걸을 수 있다. 조금 더 지나면 아이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다. 이때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잘 가, 아기야. 이젠 두 발이 있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독립의 또 다른 단계가 성취되었다. 독립의 획득이 곧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발달의 이런 단계들의 철학은 사람의 독립과 발달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 그러기에 독립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독립이 실천되고 있다면 아이는 매우 빨리 전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전진이 아주 느릴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어른은 언제나 아이를 도와주려 안달을 떨지만 아이를 위한 진정한 교육은 아이를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홀로 걸을 수 있는 아이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걸어야 한다. 모든 발전이 연습을 통해서 강화되고 모든 습득 또한 연습에 의해 더욱 굳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3살짜리 아이까지 안고 다니거나 태워 다니면 그 아이는 발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는다. 아이가 독립을 획득한 뒤에도 아이를 계속 도와줄 경우에 어른은 그 아이의 발달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를 안고 다니거나 태워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걷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이의 손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른은 아이가 지적 활동을 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독립을 더욱 많이 쟁취하게 된다. 아이가 1살 반이 될 때 손과 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로 힘이다. 민첩함과 능력을 획득한 아이는 이제 힘이 센 인간이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아이가 처음 느끼는 충동은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것이다. 단순히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어른과 아주 다른 대목이다. 이는 자연히 너에겐 이제 온갖 가능성과 민첩함이 있어. 그러니 강해지도록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성 같은 것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가르친 결과이다. 손과 균형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아이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그것도 무거운 짐을 든 채 걷기를 원할 것이다. 인간은 걷는 운명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짐을 지고 걸을 운명까지 타고났다. 물건을 지는 방법을 배운 손은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님으로써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한다. 1살 반짜리 아이가 커다란 물 주전자를 들고 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그 법칙을 극복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걷는 방법을 배웠는데 걷기만으로 만족할 이유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자신을 끌어당겨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소유하기 위해 잡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에서 잡는 것이다. 그것은 힘을 연습하는 것이며 이 힘의 연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 여기서는 자연의 논리가 작용한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힘을 확신하게 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이 아이에게 내린 첫 번째 과업은 자신의 시기에 어울리는 인간의 행동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모방하는 시기가 있다. 이는 누군가가 아이에게 모방하라고 지시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내면의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아이가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둘 때에만 아이에게서 이런 모방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 자연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 번째, 아이를 똑바로 설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아이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힘을 키우도록 한다. 세 번째,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흡수하도록 한다. 행동에 앞서 준비의 시기가 있다. 먼저 아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도구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신체적으로 강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이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자연도 아이가 의자나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육체적 훈련을 하도록 한다. 이어서 아이가 혼자서 자기 하기를 원하는 단계가 온다. 나 자신을 충분히 준비시켰어요. 이젠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심리학자도 아이가 긴 시간 동안 걷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대체로 보면 어른이 아이를 안거나 보행기에 태워 다닌다. 그런 탓에 가엾은 아이는 오직 상상 속에서만 걸을 수 있었다. 아이는 어른에게 안겨 다니거나 끌려 다니는 까닭에 걸을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아이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어른이 아이를 대신에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어른은 아이에게 인생의 문턱에서부터 열등감 콤플렉스를 안기고 있다.